안녕하십니까. 이동건입니다. 예, 실명이고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게 제가 이거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원래 1년 차 때 실명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많이 웃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진부한 이름이 되어버렸어. 그죠? 그래가지고 별 감흥이 없죠. 예, 어쨌든 실명으로 이동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뭐 호칭은 교수님, 강사님보다는 우리 전부 다 같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배움을 이끌어주는 사람들로서 이제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자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책자의 단점이 뭐냐면 합격 수기를 막 넣고 싶어도 합격 수기 한 3개 넣으면은 책 두께가 30페이지, 40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합격 전략 설명에 이렇게 해서 여기 링크를 보시면 이쪽 탭이 있어요. 탭이 있고 여기 설명의 자료가 쭉 있고, 예를 들어서 합격 수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영상도 지금 15개, 16개가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합격 수기 같은 경우에는 약 170개가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합격 수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병행이다. 나는 육아. 그다 아니면은 나는 재학생 초수다. 요렇게. 아니면은 나는 장수다. 그럼 이게 장수, 삼수 이렇게 해가지고 각자 맞는 것들을 클릭해서 볼 수가 있는데, 책자로 만들어 놓으면은 뭐를 3개를 꼽을 거야, 합격 수기를. 이 170개 중에서. 라는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이 방식을 채택을 하였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거기 QR코드를 찍으시면은 어디로 들어오게 되냐면 카페에 요 링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구글 시트, 스프레드 시트를 클릭을 하면 이제 관련된 자료가 있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 때 뭐 이전 글 눌러도 되는데, 뭐 선생님들 뭐 휴대폰마다 다르겠지만 그냥 옆으로 이렇게 놨건 안 돼. 그 휴대폰은 돼요. 휴대폰은 되는데 지금 노트북은 안 되네. 휴대폰은 그냥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거두면은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환경에 대한 것들도 있고 종이 낭비도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면접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디지털 활용 매체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특히 경기도도 그렇고 모든 지역에서 당신은 디지털 매체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서 AI 시대에 맞게 선생님들 스프레드 시트를 이용해서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그 스프레드 시트를 들어가면 지금은 클릭을 할 수는 없긴 한데, 그래도 개론 참고 자료와 강론 참고 자료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강론 참고 자료를 보시면 이제 선생님들이 원하는 자료들을,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수강 선생님들 전용으로 해놨어요. 아무래도 소중한 자료들이 있어서 수강 선생님 전용 자료로 해놨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동작에 아까 계속 우리 봤었던 거죠. 쉬는 시간에.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동작,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영상은 실제 동작 교육 책의 전공서의 QR코드로도 들어가 있어요. 실제 선생님들 대학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좀 내려가서 의사소통해 보시면은 문학 쪽으로 가시면 선생님들 되게 많이 나오는 영상이 플롯 영상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플롯 영상 같은 경우에도 제가 관련된 책을 다 구매를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이거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버퍼링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을 읽어드리면서 이게 왜 단선식 플롯인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들을 연관시키는 것들을 스프레드 시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원위치로 할게요. 원위치로.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에 이전 글을 클릭을 하면, 이전 글 하기 전에 전체적인 목록을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 것인지. 자, 처음에는 일단은 간략하게만 제 소개를 할 거예요. 소개 스텝 1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보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몇 문제인지도 모르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이제 처음 오셔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들을 위해서 임용 시험 제도가 어떤지, 그리고 시험 출제 범위는 어떤지, 그리고 이제까지 어떤 응시 인원, 모집 인원의 추이는 어떤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가 되게 기본이 되겠네요. 그죠? 기본적인 게 될 것이고, 언제부터가 진짜냐면 세 번째부터.
세 번째부터는 실제 시험 문제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시험 문제가 어떤 문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선생님들이 여기 온 이유는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임용시험이 어떻고, 그리고 결국은 선생님의 목적은 이동건이나 누군가 강사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가장 빨리 합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좋은 시험 문제는 뭐예요? 내가 점수가 높게 나오는 시험. 그게 제일 좋은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빨리 합격할 수 있으면 나한테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임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살펴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 컷 플러스 10점 이상 나온 선생님들한테 급하게 전화를 돌려서 간단하게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하니까 당신은 올해 시험 문제에서 컷 플러스 10점 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에 대해서 인터뷰를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시험을 볼 거냐 하는 어떤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도 짤막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이게 잘 안 보시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조금 힘을 줘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할 거고요. 그리고 물론 선생님 아까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어떤 방식의 대응인 거고, 두 번째는 어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합격 전략 설명회가 픽미업이래. 나를 골라주세요 하는 그런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나에 대한 강점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설명회 전체를 듣다 보면 이 강의가 어떤지, 그리고 어떤 게 강점인지를 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자연스럽게 노고가 들어가게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네 번째 챕터로 들어가게 되면, 그렇다면 아까 실제 시험 문제는 그렇고 실제 시험 유형은 이렇는데, 이러한 시험 유형에 대비하기 위한 최적의 도구는 뭘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교재, 그 다음에 자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샘플들을 기본서라든가 구조화 자료라든가 그다음 유핵정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거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라든가 논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책에는 실을 수 없었던 것들인데, 여기에는 공간이 넓잖아요. 링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들어가셔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샘플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스텝 5로 가게 되면, 마지막 스텝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아까 있었던 합격 수기에 대한 것들과, 그리고 이제 2차 공부 방법이 되게 궁금하잖아요. 사실 오늘 2차 공부까지 이야기하면 사실 논술 방법 얘기하는 것도 1시간 30분이고요. 2차 얘기하는 것도 1시간 30분이고요. 다 1시간, 그러니까 이 1시간 30분 안에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 오늘. 그렇다 보니까 요런 2차 공부 방법은 여기 합격한 선생님들한테 좀 맡겨드리려고요. 그래서 여기는 클릭하시면 바로 2차 공부부터 나오게 되어 있고, 어떤 선생님은 제 2차 강의를 듣고 2차 강의를 다 요약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2차 공부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들한테 맡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난 이틀 전이죠. 그저께 10일 날 발표가 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개별 지도반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 1월 말이 되면 최종 합격자가 나오면서 합격자의 밤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마지막 가야 될 곳은 이제 여기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만나야 된다? 합격자의 밤에서 만나야 되고, 그 전에 어디서 만나야 된다? 개별 지도반에서 만나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흐름으로 이어진다라고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 소개를 간단하게만 드리면, 요거는 계속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지. 그래서 막 예전에는 이제 막 학원에서 저보고 막 적중 자료 같은 것들을 막 강제로 막 만들라고 해가지고 막 만들었었는데, 올해는 만들라고 해도 제가 끝까지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든 이유는 올해 문제나 작년 문제나 사실상 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의 강사가 적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뭐 막 이런 말 하는 것들도 좀 그래가지고 여기 굳이 그런 말들은 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파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는데, 가장 그 경험들 중에서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드렸던 경험은 아무래도 한번 출제를 들어가 본 경험,
그래서 15일 정도를 평가원에서, 물론 우리 시험은 아니에요. 우리 시험은 아니고 유아교육 쪽인데, 그래서 15일 정도 감금을 당했었어요. 휴대폰을 뺏기고. 그래서 그때 느꼈었던 게,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 그 메커니즘은 알아요. 저는 공개는 할 수 없지만 어떤 방식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출제를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서 좀 기출을 정밀 분석할 수 있었고, 그래서 조금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대학에서 한 4년 정도 강의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과목이 뭐였더라? 과목이, 대학에서 가르쳤던 과목이 뭐 부모교육, 아동상담, 평가,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사회교육, 그 다음에 과학교육, 그리고 유아교수학습, 그다음 유아교육 개론, 그 다음에 보육학 개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년 정도 이런 강의 경험들이 선생님들한테 조금 도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야 뭐 그냥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별거 아니니까 이거는, 그죠? 나머지의 소개는 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여기 히소 샘플러스라는 회사를 조금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여기가 원래는 KG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KG 그룹을 잘 모르시는 선생님도 있겠지만 우리는 결제하면서 다 보셨을 거예요. 막 KG 모빌리언스, 그다음 쌍용 자동차를 인수한 회사, 그래서 동부제철소에서 막 이게 대기업이에요. 막 언론사도 있고, 그 중에 한 파트가 KG 에듀원이라는 곳이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희소 고시 학원이에요. 그래서 노량진에서는 거의 유일한 중견 회사급의 회사, 그러니까 개인 회사가 아니라 되게 큰 대기업이라 가지고, 지금 우리 회사 빌딩이 2개가 있는데 2개 다 지금 지하철이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게 그런 영향이 아니었을까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탄탄하니까, 회사가 탄탄하니까 선생님들한테 지원하는 것들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는 여기 KG 그룹 회장님 책을 얼마 전에 제가 이거 봤는데 되게 존경하시는, 그러니까 되게 팍 원래부터 부자가 아니라 정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하셨던 분이라서 저는 조금 감명 깊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밑에는 이제 회사에서 만든 자료니까 이거는 선생님들이 나중에 시간 날 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텝 1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 2입니다. 스텝 2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나오는 임용시험 제도에 대한 것들은 이것도 학원에서 작성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선생님들에게 맡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부터가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만든 자료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요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되네. 이렇게 그냥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논술이 20점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문제가 5점이, 이제 한 장이 5점이에요. 큰 문제가 8문제씩 40점. 근데 이게 70분이니까 우리가 화장실을 가야 되기 때문에 잠깐은 쉬는 것밖에 없고요. A랑 B랑은 그냥 과목별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사실상 교육과정 A, B는 같은 친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전에 한국사를 패스해야 되고요. 한국사 패스와 관련된 내용이 아까 밑에 적혀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시험 출제 범위는, 지금 우리 교육부에서 얘기하는 시험 출제 범위는 그냥 전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구체화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실제가. 그래서 26년도만 볼까요? 앞으로는 이렇게 좀 정착이 될 것 같아가지고 보시면 A형에서 뭐 누리과정이라든가 교육과정이죠. 그 다음에 평가, 안전, 의사, 사회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사진 찍을 필요가 없죠. 왜냐면 거기 다 있으니까, 카페에. 그죠? 예, 카페에 다 있고 선생님 언제든지 다운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는 자료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유아교육 개론 대학에서 강의했을 때 만든 자료예요. 그러니까 유아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맵을 만든 거예요. 6화 원칙에 따라서. 그래서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왜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무엇을에 해당하는 것들을 제외한 모든 것을 우리는 총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총론. 그래서 총이 뭐냐면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공통된 분모. 특히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수학 교육을 할 때 사상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있죠.
아이들에게 사회교육을 할 때도 놀이지도 필요하죠. 아이들에게 사회교육을 할 때도 발달 필요하고 교사론 필요하고 부모 연계를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곳에 총괄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서 총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유아교육 총론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 도대체 유아 임용시장에서는 유아교육 개론이라고 하냐? 누군가 한 명이 잘못 썼는데 계속 써. 그래서 지금 다 그렇게 쓰고 있어. 근데 유아교육 개론은 무슨 뜻이냐면 10개자예요. 10개가 무슨 뜻이냐면 열다, 오프닝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introduce, 즉 건축학 개론 들어보셨어요? 영화? 모든 전공에는 개론이 있어요. 즉 우리 학과에 와서 고마워. 우리 학과에 대해서 소개해 줄게. 이게 introduce, 즉 유아교육 개론, 보육학 개론, 건축학 개론, 법학 개론 이런 게 개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개론에 가면 어때요? 이것저것 다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총론이랑 거의 비슷하게 쓰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강론은 뭐냐? 그죠? 각각의 과목을 강론이라고 해요. 그게 뭐다? 무엇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에요. 즉 어떤 이유에서 누가 언제 어떻게 왜 무엇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무엇을에 해당하는 것들이 신, 의, 사, 예, 자라고 암기하고 있는 이 과목들입니다. 그리고 이 과목에서 거의 대다수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아까 80점 중에 올해 여기에서 무려 70점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총론이나 개론보다는 강론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선생님들이 대학에서 배운 모든 것을 평가하겠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걸 1, 2월 달에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 발, 놀, 교, 부평, 복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총론 또는 개론에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의, 사회, 자,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유아교육 과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유아교육 과정, 교수학습 방법론, 교과, 교재론 등등 관련된 여러 과목들이 여기 유아교육 과정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들이 개정놀이 과정에 있는 게 이제 뭐 고시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놀이 이해자료, 놀이 실행자료 그리고 관련된 법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법령은 건강안전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그냥 왜냐하면 건강안전은 왜 그래요? 그쵸?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냥 하세요 이렇게 못하는 거야. 우린 이거는 법으로 정해놓을 테니까 그것만큼은 꼭 지켜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유아교육법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법들이 건강안전, 그래서 아동학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랑 연결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 범위가 정해져요. 그 다음 이전글을 눌러보면 얼마만큼 출제가 되나 봤더니 이쪽에 2019년도만 하더라도 되게 공평하게 한 문제씩 출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무려 30점이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최근 오면서부터는 어때요? 30, 20, 25, 9, 15 그리고 이번에 10점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할 때는 출제 빈도에 맞게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또 10점이 출제가 될지 아니면 또 21점이 출제가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통계를 내보고 그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느 만큼 힘을 주면서 강약 조절을 하면서 공부할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모두를 똥똥똥 치는 게 아니라 똥팍 똥팍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강약 중간약 이런 것들을 주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복지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한 번 출제, 그리고 2019년 추시에 한 번 출제, 그리고 올해 한 번 출제. 규칙성 보이세요? 이렇게 똥 여기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도 얼추 이렇게 맞아 들어가게 되는 것들처럼 통계를 내면은 이제 앞으로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될지도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강론 같은 경우에는 빵이 거의 없죠. 빵은 교육과정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신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동작에서 2문제, 신체에서 2문제, 그 다음 나머지가 건강안전, 그 다음에 의사소통은 거의 3문제, 그 다음에 사회는 2문제, 그 다음 음악미술 1문제씩, 수학과학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 교육 과정이 듬성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시문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합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충 알겠죠. 이제 처음 왔던 선생님들도 어떤 과목이 출제가 되고 어떤 과목이 8문제 출제가 되고 그 과목은 어떤 순서로 되어 있고 역대 몇 점 정도 기출이 되었고 그럼 내가 뭘 공부할지 이제 대충 알겠죠. 이제 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전글.
그리고 뭐 여기 좀 더 많은 합격선 응시 인원을 보려고 하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셔서 학년도 뭐 2025년도를 클릭하면 2025년도가 나오고 2024년도를 클릭하면 또 2024년도에 모집 인원, 지원 인원이 지역별로 다 나와요. 이 링크 되게 편하죠. 이거 책이었어 봐. 못해 이거. 그죠? 책이었으면 그거 500페이지가 돼도 이거 안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시험 공고도 이거 클릭하시면 좀 더 살펴볼 수 있어요. 일단은 올해의 합격선입니다. 그래서 올해 10일 날 발표가 난 합격선인데 이번에 논술에서 좀 많이 점수를 좀 다운시키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합격선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어쨌든 이 시험은 100점을 받는 시험이 아니라 80점 또는 70점 요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험이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쟁률 추이입니다. 선생님들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죠. 그래서 21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 공립유치원을 늘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왜?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 공립유치원 숫자가 10%밖에 안 됐었잖아요. 그죠? 10%, 사립은 90%. 근데 아시죠? OECD 국가는 거꾸로죠. OECD는 공립이 90, 사립이 10. 우리 거꾸로가 돼 있으니까 그때 공약으로 공립유치원을 40%까지 늘린다는 공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경기도 한 지역에서만 무려 460명을 뽑았어요. 한 해 21년도에. 그래가지고 갑자기 선생님의 응시 인원이 13,000명이 됩니다. 원래 응시 인원이 2,000명이었어요. 원래 2,000명이었고 그때 뽑은 인원이 한 10년 동안 뽑은 인원을 거의 한 해에 뽑다시피 했었던 약간 크레이지한 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팍 올라갔어요. 근데 갑자기 응시 인원이 그쵸? 그래서 이때는 안 줄었는데 모집 인원이 그때 50%를 급감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다음 해에 선생님들이 나 안바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12,000, 9,000, 6,000, 5,000 반토막이 났죠 지금. 계속 떨어져요. 계속 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집 인원도 똑같은 비중으로 떨어져요. 28% 떨어지면 27%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경쟁률은 계속해서 23대 1, 23대 1, 23.4 이렇게 하면서 경쟁률은 그냥 그대로를 유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작년에 이 저출생 국가에서 갑자기 아이가 태어난 것도 아닌데 갑자기 27%를 더 뽑아요. 그러면서 15대 1이 됩니다. 경쟁률이. 그러다가 갑자기 웬일인지 올해 발표가 났는데 72%를 더 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교수님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모르게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는데 왜냐면 정확하게 모르니까 근데 이제 유보통합의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방과후 교사로 해서 이제 투담임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유아대 교사 수가 우리가 너무 많잖아요. 한번 딱 줄이는 해가 있을 텐데 그때를 대비한 것도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많이 뽑지 않을까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요 추세는 옮겨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갑자기 항상 마이너스였었던 응시 인원이 올해 처음으로 플러스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발표가 난 게 한 9월, 10월이었잖아요. 그래서 허수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미응시 인원이 100명이 넘는다고. 그래서 실제 경쟁률은 9.6대 1이 아니라 더 낮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시험 봐볼까 하면서 이제 중간에 들어온 인원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내년에는 좀 요 정도 경쟁률이 좀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추이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된 표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제가 그린 거 아니고요. 재미나이가 그려줬습니다. 재미나이가 이것만 보여줬어요. 이것만 딱 보여주고 관련된 표를 3개 정도 그려봐 하니까 영어로 그렸는데 제가 한글로 이렇게 몇 가지를 좀 해서 응시율 그 다음에 마지막 것들은 이렇게 그려주었습니다. AI를 이용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 2까지가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흐름은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실제 시험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예전에는 욕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줬는데 초수 선생님들 입장에선 이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재수 이상부터는 이게 뭔 말인지 알거든요. 근데 초수 선생님들은 이게 뭔지 모르겠거든 지금.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요거 3년치 기출 분석을 하려고 하면 한 5시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집에 못 가요.
그래서 간략하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선생님들이 좀 쭉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올해 문제거든요. 올해 문제고, 예를 들어서 빈도사건 표지법을 아시는지 모르겠다. 빈도사건 표지법은 질적 정보를 제공해요? 안 해요? 네, 모르시죠? 잠깐만요. 네, 넘어갈게요. 약간 이런 식이에요. 네, 이런 식이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전글. 저는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뭔가 알려줄 때 등급을 구분을 해줘요. 이거는 S급이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늘 나오는 영역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중요하다 싶은 것들은 A급을 주고요. 좀 덜 중요하다 싶은 것들은 B, C, D, F까지도 줍니다. 예. 그런데 이번 시험 문제도 분석을 해보니까 특히 이번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려우면서도 쉬웠고 쉬우면서도 어려웠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그래서 안에 내용을 보면 자질구레한 문제는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폭염 경보가 몇 도냐 이런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막 이상하게 구성 문제는 없었지만 서술하는 문제가 좀 많았지만 영역만큼은 S급, A급에서 거의 모든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요게 왜 나왔지?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면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대처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 제가 선생님들 지금 전공서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300권을 더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0권을 채웠어요. 채우고 그리고 아까 남은 책들을 아까 선생님들한테 나눔을 한 거거든요. 200권 넘게. 그래서 왜냐면 제가 책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책을 사도 중복이 돼요. 이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인데 어쨌든 요 책들을 선생님들이 정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런 전공서들을 쭉 모아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페를 가시면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카페에서 알립니다 중에서 요 인상의 오류만 정답이 되는 이유라는 거를 제가 계속 놔두는 이유가 이게 제가 전공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주는 예시라 가지고 놔둔 거거든요. 그래서 전공서 100권을 이 문제 한 문제를 위해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서 길포드의 원서 그리고 나서 조성현 교수님, 양명희 교수님, 송연숙 교수님 밑으로 내려와서 양명희 교수님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전공서들을 계속 조성현 교수님, 송연숙 교수님, 그다음 이윤옥 교수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래서 이게 유아교육이 이제 뭔가 유아교육 전공서의 특징이 팩트가 아닌 내용들이 몇 개 섞여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팩트가 아닌 내용으로 공부를 하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다른 답을 적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팩트를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렇게 여러 개의 전공서들을 모아놓은 전공서. 그래서 이때 평가책 거의 100권 정도를 모아서 황혜익 교수님 책, 뭐 이윤옥 교수님, 이영애 교수님, 홍순정 교수님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드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들한테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제가 맞아요. 이게 아니라 이게 왜 맞고 그리고 왜 틀리고 하는지를 전공서를 기반으로 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공서를 계속 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97년도 책부터 샀거든요. 그래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모든 중고 서적을 다 털어 예스24, 알라딘 모든 곳을 가서 살 수 있는 모든 책을 다 샀어요. 그래서 약간 수직광이 됐어요. 그래서 저보다 많은 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자부합니다. 왜? 제가 다 털었거든요. 국립도서관 정도랑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아교육관에서는.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 암기를 못하니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자. 간단하게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문제 유형이 있는지만. 그래서 단답식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말로 하는 거다. 말에 의존하고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게 뭐냐 하게 되면 답은 듣기. 올해 문제예요. 올해 문제. 그 다음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따라서 뭐 아이들이 어떤 참여하는 것들,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뭐다? 그러면 답은 참여권. 이렇게 단답식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서술식 개념. 이게 몇 문제 나옵니까는 아까 3개념 PDF를 보면서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내리면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서술식 개념은 뭐냐면 과잉일반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과잉일반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베틱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셔서 미적 원리를 설명하시오. 그 다음에 행동적 표상을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들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면 개념의 명칭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모든 공부의 기본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좀 단순한 문제인데 찾아 쓰시오 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아까 정답이 뭐였냐면 듣기였잖아요. 듣기에 해당하는 활동명을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언어 지시를 따르려고 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지시 따르기 놀이 이렇게 적는 찾아 쓰시오 하는 문제도 조금 단순한 편에 해당을 합니다. 다음 이번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찾아 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찾아 쓰고 이유도 써보세요 하게 되면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 개념의 정의를 서술하게 돼요. 결국은 개념의 명칭과 개념에 대한 설명을 아셔야 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잘못된 것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 쓰고 아까 그것까지 했잖아요. 이번에는 왜 그렇게 찾아 썼는지 그 이유까지도 쓰라는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결국 이 이유를 쓰려고 해도 왜 그래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니까 관련된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찾아서 바르게 고쳐 쓰시오라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의 발화, 발문, 상호작용 요거를 쓰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준, 그다음 노력이 드러나도록 어떻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 수준, 낮게 기어가 보자. 시간, 천천히 걸어가 보자.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교사의 발화라든가 상호작용이라든가 또는 어떤 활동을 적으라고 할 때도 있어요. 21년도 문제인데요. 거기에서는 이것도 언어적 상호작용이죠. 전이 활동을 할 때 언어적 상호작용, 그 다음에 음색을 미술 활동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게 되면 그쵸, 뭐 악기 소리를 들으면서 색깔을 칠해본다, 이렇게 활동을 적으라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엔 마지막 아니고 그 전에는 이제 지도 방안. 교사는 이때 어떤 것들을 지도해 줘야 되는지 해서 지도 방안, 교사가 지원한 내용, 교사가 지원해야 되는 내용, 이런 문제. 그 다음 마지막 비문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비문학은 뭐냐면 내가 전공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이 안에서 찾아 쓸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철수는 안 할래, 귀찮아요. 그냥 교실에 앉아 있고 싶어요. 철수는 모두 참여하지 않는다. 문제가 뭐냐면 철수의 비만의 원인 한 가지를 여기에서 찾아 쓰래요. 놀이 공간이 작아서 그랬을까요? 신체 활동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미디어를 많이 봐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체 활동 부족. 이거는 사실상 뭔가 약간 비문학스러운 수능 비문학 같은 문제로서 잘 몰라도 그 안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아 쓸 수 있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는 때때로 어떤 놀이의 가치를 쓰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미술 활동을 할 때 교사가 직접적으로 지도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물어본다거나 약간 이렇게 뭔가 전공이 아니더라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그죠? 요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개념을 잘 암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기본서의 첫 줄에다가 개념을 적게 했고요. 그 다음에 구조화 자료를 통해서 아직 모르셔도 돼요. 밑에가 또 보여드릴게요. 구조화 자료라는 것들을 통해서 책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묶어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정의를 적어서 정의를 써야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 정의를 다시 한번 쓸 수 있게 도와줬고요. 그 다음에 유핵정의라고 해가지고요. 핵심 개념, 키워드만을 따로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개념의 명칭과 개념을 쓰게 하면서 아까 시험 문제에 대처할 수 있게 도와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나서 아까 이렇게 발문이 나오잖아요. 뭐 개인 공간을 반영해서 발문을 쓰세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냐면 아예 모든 발문을 미리 다 적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개인 공간에 대한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같은 경우에는 양감에 대한 발문을 쓰세요 했잖아요. 거기 시험장 가서 적는 게 아니라 미리 발문을 요소별로 다 암기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감을 적어!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사람은 뚱뚱하고 무거워 보이니 적고 나오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와도 선생님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갖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개념의 명칭을 물어본다, 개념을 설명하게 한다, 이유를 묻는다, 이러면 개념 정의가 중요하구나, 서술형. 발문을 물어보는구나, 상호작용을 물어보는구나, 활동을 물어보는구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뒤에 이렇게 활동이랑 다 연관을 시켜서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문학. 아까처럼 되게 막 올바른 말을 쓰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문구를 이렇게 마련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마련을 해서 요건 조금 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비문학스러운 문제들, 아까처럼 이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좀 좋은 말을 쓰면 되는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 따로 묶어서 드려요. 비문학 문제 모음집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비문학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대처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가장 힘을 많이 줄 게 임용 공부 방법론이에요. 여기 들어가기 앞서서 아까 이번 선생님들의 인터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은 컵플러스 15점 선생님인데 어떻게 컵플러스 15점이 됐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선생님은 전범위를 보면서 전범위 모의고사를 풀면서 틀린 문제를 이렇게 오답을 많이 써보고 앞으로 어떻게 답을 써야 될지를 좀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획정, 아까 정의 쓰는 것들을 통해서 정의가 돼야 서술을 쓰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써봤다, 정의를. 그리고 교직 논술이 늘 걱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논술 18점이면 거의 만점이거든요. 논술이 이번에 막 11점도 있고 12점도 있고 막 이래서 평균이 15점 같은 느낌이고 18점, 19점이면 거의 20점 만점이라고 볼 정도로 논술이 많이 깎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님은 되게 높게 나온 거예요. 왜냐면 원래 15점, 16점 나오던 선생님이 어려울 때 18점 나왔으니까 오히려 역주행한 거죠, 논술 점수가. 그래서 왜 그랬냐 했더니 교직 논술 모의고사를 원래 제가 12개에서 13개를 드려요. 거의 모든 곳이. 근데 제가 이번에 좀 무리해서 47개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할 게 너무 많았고 이번에는 50개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 선생님이 예전에 쓰고 나면 다른 게 쓸 게 없었는데 이제는 쓰고 나면 다른 게 쓸 게 계속 나오니까 좋았대요. 그래서 그게 또 연습이 돼가지고 선생님들한테는 이번에 50개에다가 전범위 모의고사랑 합치면 총 한 57개 정도의 논술 모의고사, 그리고 기출문제 16개, 그러니까 충분히 논술 모의고사는 남아 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니까, 안 그래도 직강 선생님들도 와서 진짜 고맙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저는 이렇게까지 선생님들의 영향을 미칠지 몰랐는데 되게 이 논술 모의고사 양이 많은 거에 좀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커플 14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기출 분석하면서 들어가고 구조화 자료를 보게 되면, 구조화 자료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건데 뭐 선생님들이 제일 가장 많이 하는 과목이 뭔지 되게 궁금해 갖고 신체가 좀 편하지 않을까 해서 갖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 신체는 신체를 인식하고 공간인식 노력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딱 펼쳐 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있는 게 기출 표시가 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중요한 부분이겠죠. 근데 아까 앞에 보니까 뭐 없죠. 이게 좀 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숫자만 봐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봐도 여기는 별로 덜 중요하겠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출제가 안 됐고 거의 29년 동안 한 번도 출제가 안 됐는데 여기서는 출제가 되더라, 이 숫자를 보면서. 그 다음에 요건 싹 다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쉬는 시간에 그 영상 계속 틀어준 이유가 여기서 죄다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렇게 뛰어다닌 거예요. 왜?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리고 여기 또 출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긴 또 출제가 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쪽은 또 출제가 없어요. 여기도 거의 29년 동안 한 번도 출제가 안 됐고 출제가 된 건 한 번, 13년도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공부할 때는 좀 간단하게 가는 거죠. 이런 건 좀 버리는 거죠. 이런 것도 버리고. 그래서 책이 두꺼워 보이지만 사실은 책 중에서 선생님들이 봐야 될 거는 한 3분의 2? 그 정도? 한 3분의 1은 날려도 될 정도예요. 그래서 한 B급, C급들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양이 좀 더 줄어들 거예요. 그 다음에
그다음 커플 11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다양한 변수에 대비해 준 것이 좀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다 경험해 본 거였고 두려움이 없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번에 되게 좀 그러니까 뭔가 유형이 바뀌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거니까 어려워라는 생각보다는 다 해봤던 거네. 이건 비문학이네. 이건 그 서술형이네. 이건 명칭 쓰라는 거네. 이거는 그냥 발문 쓰라는 거네. 상호작용이니까 라고 하면서 썼대. 그래서 이런 게 좀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전체를 좀 더 구조화해 주는 게 도움이 되었고, 이제 선생님들이 항상 똑같이 얘기하는 건 반복이에요. 반복 또 반복. 암기가 안 돼요. 선생님 반복을 덜 해서 그래요. 반복해도 암기가 안 되는데요. 반복이 덜 돼서 그래요. 이게 계속 뭔가를 반복하게 되면 암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반복이 단순 반복이 되면 안 되고 당연히 구조화를 하고 전체가 체계가 잡힌 상태에서 반복을 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게 구조화 자료보다는 기본서를 위주로 많이 보았다. 그래서 저는 기본서를 되게 많이 강조하는 게 아까 공부 방법론에서 8년 전부터 9년 전부터 그것만 강조를 했는데 자꾸 구조화 자료로 가시는 선생님들이 계셔. 물론 그렇게 해도 합격한 선생님이 있다 보니까 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서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구조화 자료는 뭔가 개요도 아까 보니까 전체적으로 의사소통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언어의 특성이 있고 개념이 있고 약간 그 맵을 보여주는 거라면 기본서에서 선생님들의 실력을 쌓아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보다 보니 기본서 위치까지 다 파악을 하게 됐고 실제로 그래요. 우리 중간고사 볼 때 왼쪽 하단에 있는데 그것만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고 시험장에서도 기본서 위치가 연상이 되어서 다 쓰게 되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밑에 커플 10점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얘기 하죠. 기본서를 더 많이 보았고 구조화 자료를 참고로 사용하였다. 소리 내면서 읽고 집에서 공부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입에 익숙해져서 암기하기가 쉬웠고 구조화 자료의 틀을 암기하고 제가 정의가 써져 있는 자료랑 정의를 삭제한 자료를 두 개 다 주거든요. 그러면 정의가 없는 자료에다가 내가 직접 정의를 써봤다는 그런 뜻이에요. 기출문제 많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에 근거하라는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26년도 문제는. 근데 진짜 그거에 근거해서 어쨌든 최대한 길게 한번 써보려고 했대요. 물론 이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렇게 해서 점수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 말이 웃겼어요. 어렵긴 했는데 황당하진 않았다. 포경정보 쓰라는 문제 없었다. 이 선생님은 포경정보가 그렇게 열이 받았나 봐. 그래서 이번에 합격한 선생님들 중에도 자기가 재작년에 포경정보가 나와서 시험을 때려쳤었대요. 내가 왜 기상청이냐? 왜 내가 35도, 33도를 암기해야 되냐?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구질구질한 문제는 없었어요. 현장 적용형 문제들이 많았고 실제로 지금 바늘이 3회가 있죠? 3회가 있으면 아이들한테 10분이 지났다는 걸 어떻게 알려주죠? 그렇죠? 긴 바늘이 5회까지 가 있다는 걸 알려주면 되죠.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현장 적용형의 문제들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구질구질하진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 커플 10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을 했고요. 모든 것을 봤다가 한 달 정도 남았을 때는 SA 등급 위주로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 말이 되게 인상 깊어가지고 잘 적어봤는데 원래 높은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런데 계속 실수를 한대요. 너무 실수를 많이 하니까 실수한 부분을 목록화를 했고 그리고 항상 시험 보기 전에 내가 무엇을 실수할 수 있는지를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실수를 안 하니까 높은 점수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실수로 틀린 부분만 메꾸니까 성적이 높아졌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암기한 내용에서 모두 나왔다. 이번에는 정말 기본적인 내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암기한 부분에서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암기 내용이 튼튼히 되어 있었고 그리고 아무리 응용이 되더라도 어떻게 기본적인 개념 정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의가 한물 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이게 기반이 되어야 이 기본적인 개념 이론을 토대로 해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안 된다. 꾸준히 앉아있으래요. 요령 피우지 말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 선생님도 기본서 위주로 공부했고요. 단계명은 안 나왔어요. 근데 단계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이 글을 써? 라는 그 안에 딥한 것들 즉 뭐냐면 단순 암기보다는 그 내용의 구체적인 서술들 이게 왜 2단계에 해당을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은 초수 선생님들 모를 수 있는데 이 재수 선생님들도 좀 계셔가지고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래서 유형이 바뀌었는데
뭐 바꿔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다. 그냥 올해와 선생님, 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올해대로 공부했는데 컵플러스 10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냥 올해처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발문 연습이랑 정의 암기가 좀 도움이 가장 많이 된 것 같고, 발문 연습을 좀 더 많이 넣어달래요. 그래서 많이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 유획정에다가는 마지막에 단권화 정리를 했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에 컵플러스 10점 이상 나온 선생님들의 어떤 인터뷰였습니다. 전화 인터뷰.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동건쌤인데요. 내일 합격 전략 설명했거든요.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받은 내용들입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니까 스텝 3이 끝났습니다. 스텝 3이 끝났고요. 요건 좀 마지막에 할게요. 공부 방법론은. 자, 이게 가장 마지막 핵심적인 거라서 이걸 조금 뒤로 하고 마지막 훅 갔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시간을 아껴줄 최적의 학습 도구들로서 선생님들을 갈게 기본서 3권이에요. 3권. 그래서 개론, 강론 1, 강론 2 요렇게까지 3권을 하게 되면 선생님 모든 과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까 사상발달, 놀이교사, 부모평가까지가 개론, 그 다음에 여기가 신의사, 그 다음에 여기가 예자, 교까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유획정의라는 것들에 대해서 개념정의, 개념의 명칭을 알려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기출 문제, 그리고 되게 독특하게 제가 개발한 게 하나 있는데 기출 요약집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기출에 답도 적혀 있지만 기출 문제가 요약이 돼 있어서 이것만 굉장히 얇거든요. 이것만 봐도 전체적인 기출의 흐름들을 암기할 수 있게 되어서 마지막에 이것만 보신 선생님들도 많거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겠는데 열심히 노력해보는데 연도별로도 한번 내볼까 생각하고 기출 변형도 한번 만들어 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직 논술, 여기에 지금 한 16개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의 논술에서 50개가 들어가 있는 50문제 있는 것들을 한번 책으로 엮어주면 되게 편하게 볼 수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거의 출력하는 값이나 책 값이나 거의 비슷비슷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수업 실현이라든가 심층 면접, 그래서 2차 교재들까지도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서 샘플 해가지고 밑에 선생님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본적인 내용에서 출제가 되잖아요. 근데 너무 양을 늘리면 안 돼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줄여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잡는 게 되게 그게 강사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잘라도 안 되고 너무 집어넣어도 안 되고. 그래서 시험 출제는 다 돼야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빠짐없이 나왔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정의를 다 적어놨어요. 정의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요거는 교수님들의 정의를 그대로 적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교수님은 정의가 여기 있는데 여기를 묶어서 한 줄로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서 키워드를 뽑아서 간결하게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이제 역대 최초를 됐다. 갈게요. 그냥.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렇게 넣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고 9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넣었는데 이제 아니에요. 처음으로 넣었어요. 처음으로 넣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문제를 보통은 이렇게 이론이 있고 나면 기출문제 쭈쭈쭈 나오는 식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문 안에 녹여 넣었어요. 그게 뭔지는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앞에 첫 번째 세모에다가 이렇게 정의가 들어가 있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을 볼까? 의사소통을 보면 예를 들어서 표음 문자다 그러면 위에다 기 해가지고 관련된 문자들 그 문제들 중에서 기출 문제를 딱 요약을 해서 이 부분만 봐도 될 정도로 해서 중간중간에 넣어놨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책을 볼 때 이렇게 보다가 뭔가 이렇게 멀리서 봐도 동그라미 3개가 보이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열심히 봐야 되는 영역. 그쵸? 이렇게 보다가 이게 나왔어. 그럼 다음엔 여기서 나오겠죠. 실제로 그런 식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여기 연도도 다 적어놨어요. 연도도 다 적어놨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여기에 표시가 있거든요. 언젠가는 여기와 여기도 나온다는 소리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할리데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통제적 기능에 얘가 있어요. 근데 숫자를 보니까 14년, 16년이야. 그쵸? 그러면 그 다음 해가 이제 언제 정도 출제가 되면 좋겠다 이런 게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한 문제 한 문제가 통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것만 봐도 이 기출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녹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책을 보기가 좋을 거예요. 이건 왜 만들었냐면 사실 저는 강사가 되기 전에 일부러 선생님처럼 수험 생활을 2년 넘게 했었어요. 여기서 노량진에서 실제로 선생님들하고 스터디도 하고 하면서 선생님들의 불편한 점을 그때부터 다 2년 동안 보고받았고 근데 딱 보니까 기출을 다 오려서 칼로 오려가지고 붙이고 있더라고. 딱풀로. 그래갖고 아 저거는 내가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딱풀이 필요 없게 그렇게 했던 것들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2016년 15년이거든요. 그 당시에 특수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는 것을 3수 이상 선생님들은 아시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특수를 넣어야 된다. 특수가 제일 중요하다 해가지고 여기 기출에 지금 특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아랑 관련된 특수가 다 들어가 있고 실제로 특수 문제가 유아 쪽으로 많이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고 계속 그때 약간 불편을 접수하고 그 불편을 전부 다 책에다가 많이 녹여냈다는 것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할게요. 어차피 선생님들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밑줄 예시 이렇게 해서 형광펜을 치면 되고요. 그리고 말랑자라고 해가지고 이런 자를 나중에 하나씩 드릴 거예요. 자 되면서 예쁘게 꾸미시면 됩니다. 왜 꾸며야 되는지 얘기 드릴게요. 그 다음에 구조화 자료는 아까 계속 보여드렸으니까 선생님들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액정도 어떤 건지 이거를 여기 칸을 다 똑같이 일치를 시켰어요. 왜 일치를 시켰냐면 A4 용지로 딱 가릴 수 있게. 이게 막 들쑥날쑥한 게 아니라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딱 가린 다음에 이게 뭔지 명칭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를 가린 다음에 정의를 쓰는 거예요. 명칭 쓰고 정의 쓰고. 처음에 형광펜을 이용해 볼까도 생각했거든요. 그거 아시죠? 녹색 형광펜 치고 빨간 셀로라 이거 했는데 책 망가져. 해봤거든요. 책이 망가져. 안 돼. 그냥 가리세요. 그냥 가리고 거기 위에 쓰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게 예전에 했었던 구조화 Q&A인데 그거를 좀 더 정교화시켜서 만든 거라서 이걸로 그래서 아까 맨 마지막에 이걸로 단권화를 했다는 게 그 말이에요. 이게 정의만 다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옆에 왼쪽 맞고 오른쪽 맞고 키워드 하늘색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유핵정의다. 그 다음에 기출정밀 분석표는 차마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비밀이라서 이걸 못 보여드리겠고 나머지는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진도별 모의고사 문항수는 이렇게 큰 문항 있잖아요. 아까 한 장 이게 한 문제예요. 누군가는 이 문제를 세는 사람도 있더라고. 하나, 둘, 셋. 이게 세 문제가 아니고 통 하나가 한 문제로 쳤을 때 문항수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89문제, 70문제, 97, 8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 계산을 해봤어요. 한 문항당 6분씩 푼다고 했을 때 걸리는 시간. 그리고 총 걸리는 시간 127시간. 그리고 성격 하루 10시간씩 봤을 때 12.7일 소요가 됩니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문제가 많아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편이고. 근데 이게 보통 한 문항당 3개에서 4문항이 들어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총 문항수에다가 4를 곱해야지. 5를 곱해야지 사실은. 근데 그걸 안 한다고 할지라도 문항수가 꽤 많기 때문에 1000 몇 문항이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이걸 안 더했네. 그래서 1000 몇 문항이 될 거니까 문항수 많고 연습할 거 많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여기에서 선생님들에게 이번 시험 문제랑 관련된 문제들도 제가 추가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도 진도별로도 하나 드리고요. 진도별로 드린다는 건 뭐냐면 의사소통 내에서 진도별로 돼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막 섞어요. 똑같은 데에서. 그래서 2번 풀어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도 드릴 거고 밑에 예시는 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사실 논술도 설명을 해주면 정말 좋겠지만
이것도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들의 점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19년까지. 19년도부터 제가 선생님들 점수를 다 기입을 해서 만점, 만점, 16점, 그리고 14점 이러면은 왜 이게 1점이 감점이 됐고 왜 이게 감점이 됐는지를 분석해서 드려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채점할지 어떤 식으로 논술을 써야 될지 알게 될 거고 특히 이번에 논술이 굉장히 감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복기를 좀 더 많이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모아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채점했는지를 역추적해가지고 그것들을 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직 논술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촬영분에다가 이번 올해 기출 문제를 추가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논술 모의고사는 작년에 43회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 작년 7회 전범위 모의고사 6회, 그다음 학교 모의고사 1회 이렇게 해서 7회분을 추가적으로 촬영드릴 예정입니다. 왜 작년 걸 그대로 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이만큼 시간이 세이브 되잖아요. 그럼 세이브된 시간을 내가 놀겠다는 게 아니라 세이브된 시간 동안 선생님들한테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인 곳에 쓰기 위해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한다. 그리고 관련된 모의 논술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43개의 주제 그리고 밑에 있는 7개의 주제를 더 드릴 거예요. 됐습니다. 그리고 전범위 모의고사의 채점 및 첨삭 사례라든가 전범위 모의고사 샘플은 선생님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합격 선생님의 이야기들도 여기 가서 클릭을 해보시면 클릭하시면 합격수기 영상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합격수기 자료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선생님에 맞는 것들을 골라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 이 차가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냥 여기에서 이걸 딱 클릭하시면 딱 이 차부터 나와요. 이게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딱 클릭하면 이 차부터 나오게 제가 그거를 타임라인을 다 맞춰놨어요. 그래서 클릭하면 이 차에 대해서 딱 나오고요. 도 마찬가지. 두 번째도 뚝 클릭하면 대구 2차 이야기 이렇게 나오게 다 해놔서 나는 이 차가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자료를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요거는 그 2차들 중에서도 제가 텐션 높으신 선생님들 되게 재밌었던 선생님들을 2개 골라봤습니다. 요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개별 지도반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중에 1차를 합격하게 되시면은요,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수업 실현 지도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KBS 전 아나운서 선생님이 오셔서 스피치 봐주고요. 그 다음에 심층 면접 제가 계속해서 모의고사 문제 출제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합격 선생님들 단톡방에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합격 선생님들이 줌을 해가지고 뭐 질의응답 받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게 또 끝나면 선생님들이 마지막에 해야 될 건 여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합격자 선생님들이 쭉 만나가지고, 우리끼리 이런 만남을 가지면 선생님들의 여정이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전체적인 커리큘럼들을 쫙 설명을 드렸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근데 30분이 남았어요. 그죠? 여유롭습니다. 이제 좀, 막 이게 시간이 모자랄까봐 좀 말이 좀 랩으로 됐는데, 자, 지금부터 여유를 갖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대충 느낌 오셨죠? 제도는 어떻게 됐고, 통계는 어떻게 됐고, 실제 시험 문제는 어떻고, 합격자들은 어떻게 공부를 했고, 그리고 관련된 우리의 최적의 합격 도구는 무엇이고, 그리고 합격 수기에 대한 관련 설명까지도 드렸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임용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될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가 2개가 있죠. 그래서 이와 임용 공부 방법론인데 이거는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한 지 지금 9년 차거든요. 9년 차인데 한 번도 안 바꿨어요. 그러니까 왜 안 바꿨냐면 이 글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쓴 내용이 아니라 저도 이제 고시 공부를 8년 넘게 했었어요. 8년 넘게 공부를 했었고 이제 그때는 전공이 좀 달랐어요. 달라가지고 근데 그 곳에서 사법고시 쪽에 있었거든요. 거기가 약간
사법고시가 없어졌잖아요. 제가 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TO가 빵이 됐어. TO가 빵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 8년을 낭비한 줄 알았어요. 아, 내 인생에서 8년이 날아갔구나. 내 20대는 사라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들을 만나고 나서 든 생각이, 그때 8년 동안 제가 강사를 몇 명 만났겠어요. 강사를 50명 넘게 만나면서 들었던 노하우들이, 아, 이게 임용고시에 적용이 되는구나. 내가 책을 만들 때 참고한 책들이 다 그쪽 책들이에요. 지금 어떤 칸이 있고, 그리고 거기 뭔가 볼드가 쳐져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그들의 이렇게 오랫동안 쌓아왔던 노하우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이제 서점에 가서 뭐 합격하는 방법, 책 쓴 사람들 보면 변호사들 되게 많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쓴 말 보면 나는 좀, 다 아는 내용을 왜 이렇게 책을 썼지? 약간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런 것들을 했었던 것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이게 뭐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변경하고 있지 않고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좀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문구가 계속 있었어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되게 멋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천재라도 어떻게 노력하는 사람을 이겨. 하지만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즐기는 사람이 최고잖아요. 최고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최고가 또 있어요. 즐기는 자는 바로 직전에 본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아무리 즐기면서 봐봐야 답 뭐야? 다 바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바로 직전에 보게 만들어야 되겠다가 이 시험의 목표예요.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되게 일단 간단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시험의 목표는 바로 직전에 본 상태를 만든다예요. 어떻게? 이 시험은 과정을 평가하는 시험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과정 중심 평가가 아니라 모든 평가는 과정 중심 평가가 돼가고 있는데 우리는 늘 결과 중심 평가하고요. 딱 하루에 3시간 20분만을 평가해요. 가슴 아프게도. 그죠? 1년을 공부했는데 아까 논술이랑 교육과정 A, B 합쳐서 3시간 20분 동안 그날 내가 딱 실수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은 4년 만에 한 번 딱 나갔는데 옆에서 한 명 넘어져서 나 딱 밀치면 4년이 날아가는 것들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게 더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게. 그래서 양궁 선수들이 그런다며요. 일부러 여기다가 막 소음을 켜놓고 바람 부는 날도 한번 쏴보고 바람이 안 부는 날도 쏴보고. 즉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는 최상의 컨디션에서 시험을 본다가 아니라 최악의 컨디션을 맞닥뜨릴 수 있고 그 최악의 컨디션 속에서도 실수를 하지 않고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시험 유형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랑 다른 시험 유형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거다.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즉 금메달 리스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임용고시에 금메달 리스트가 되면 되는 거예요. 전 세계 1등을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한테 전 세계 1등을 바라지 않아요. 각 지역에서 1등을 하면 됩니다. 각 지역 1등도 바라지 않아요? 거기서 꼴등 하셔도 돼요. 중간 정도만 해도 돼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우리가. 그죠? 예. 유아교육이라는 곳에서 모든 임용고시 전체 1등도 아니에요. 유아교육이라는 공간에서 그 지역 내에서 1등에서 10등 또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200등까지 도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기도 해요. 그럼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시험 당일날 생각이 안 나면 끝이에요. 아무리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도 마지막 날 생각이 안 나면 끝이고 중간에 좀 놀았어도 마지막 날 생각이 나면 맞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뭐냐면 마지막 날 생각나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 마지막 날 실수 안 하고 다 쓸 수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시험의 본질이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망각을 해요. 망각은 신의 선물이라고 해요. 그죠? 항상 까먹어요. 그죠? 그러면 망각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반복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유아교육 전범위를 하루 전날 모두 볼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시험의 전략은 그 하루만을 향해서 나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하루를 전범위를 볼 수 있냐예요. 되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여기 뭐 소설책 예시가 있는데요. 그냥 표로만 이렇게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뒤에 아까 전공서들을 보여드렸지만 소설책이라고 해볼게요. 소설책을 처음에 300페이지를 볼 때 한 달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얘를 드라마도 한 100번 보면 어때요? 그쵸? 다음 대사가 기억이 나고 그리고 안 보이던 배경 화면이 보인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처음에는 배우 두 명이 우는 것만 보였는데 나중엔 뒤에 액자가 좀 삐뚤어졌네? 이런 것도 보인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드라마를 100번 보면 그렇게 되는 것들처럼 책을 100번 보면 내가 보이지 않았었던 문간의 흐름, 행간의 흐름이 보여요. 아, 교수님이 쓴 말이 이 말이었구나. 아, 난 처음에 그냥 단계명만 암기를 했었는데 아, 이 단계명 속에 숨어져 있는 이 진정한 뜻은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 300페이지를 봤는데 이거를 10번 봤어요. 그럼 한 달 동안 또 걸릴까요? 아니죠. 그러면 어느 순간은 15일이 걸릴 거고요. 어느 순간은 10일이 걸릴 거고요. 어느 순간은 5일이 걸릴 거고요. 어떤 순간은 1일이 걸릴 거고요. 어떤 순간은 1시간이면 무슨 말을 하냐면 나 다 알아. 그만 얘기해. 약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만든다. 이거 약간 이게 큰 도식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되게 간단한 그림책을 예시로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야, 이거는 몇 번 안 봐도 되겠다. 그렇죠? 몇 번 보면 암기가 끝나겠죠. 근데 이거를 좀 더 두껍게 만들어 봐요. 결국은 어떻게 될 건지. 예를 들어서 피아제의 동화, 조절, 평형화는 처음에 유아교육학과 들어갔을 때 되게 어려웠죠. 뭔 소리야? 강아지가 왜 고양이고 고양이가 왜 처음에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동화, 조절, 평형화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잖아요.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동화, 조절, 평형화를 본다면 선생님은 망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동화, 조절, 평형화는 선생님이 할머니가 돼서도 손자, 손녀가 와서 할머니, 동화, 조절, 평형화가 뭐야? 그거는 기존 도식에 이어서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70세, 80세가 돼도. 왜? 그거는 선생님들의 오래된 각인된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죠? 장기 기억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선생님들이 할 일은 뭐냐면 점점 동화, 조절, 평형화가 많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동화, 조절, 평형화, 비계 설정, 근접 발달 영역이랑 거의 같은 급으로 만드는 게 목표예요. 물론 다 만들긴 어렵지. 그래서 처음에는 책이 이만큼 두껍게 느껴졌던 책들이 어느 순간은 얇아 보여요. 요거 하는 거예요. 요게 시험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즉, 반복이라는 게 기본이고 반복을 하다 보면 두꺼운 게 얇아지는구나. 소설책이 1000페이지짜리 소설책도 100번 읽다 보면 나중에는 그 다음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오른쪽 하단에 뭐 거두면 왼쪽 하단에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암기를 해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아까 밑줄 긋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긋기가 없는 곳은 없어요. 근데 처음에 와보니까 되게 놀랬던 게 선생님들 중에 보니까 아무런 어떤 규칙 없이 무지개 색깔로 온갖 청감펜으로 7가지 색깔로 긋는데 왜 그렇게 긋냐라고 얘기했더니 이거랑 다른 색깔이 그어지면 예쁘대. 이런 식은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흐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개념은 무슨 색, 그냥 기출은 무슨 색, 아니면 내가 좀 모르는 것들은 무슨 색, 뭔가 이렇게 다른 흐름들이 있어야 헨젤과 그레텔이 자신의 집을 찾아간 것처럼 선생님들도 나중에 그 책을 봤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함부로 자신의 책을 막 이렇게 막 그림책처럼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명확한 규칙성을 갖추고 표시를,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네. 그리고 이미 제가 정의를 다 파란색 글자로 해놔서 밑줄 긋는 건 너무 쉬울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그리고 선생님도 아시지만 우리 인간은 깨끗함을 추구하는 존재래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더러움을 추구했어요 하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요. 우리 집 방은 더러운데요. 이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깨끗한 걸 봤을 때 인간은 기분 좋게 태어났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매슬로우에서는 신미성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우리는 깨끗한 곳을 가면 그 깨끗한 곳을 잘 기억을 해요. 근데 막 더럽고 지저분한 곳을 보면 어때요? 잊고 싶죠. 즉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의 기본서가 예쁘면 예쁠수록 선생님들은 그 기본서를 되게 보고 싶어져요. 제가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 중고 서점에서 누가 쓴 책인지 아직도 궁금해요. 와, 너무 예쁜 책을 만났어요. 막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 책이. 진짜 거짓말 아니고.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네. 이런 것들처럼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막 그렇게 막 진절머리 나도록 예쁘게 만들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아름다운 기본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기본서를 딱
채택을 할 때 일단은 양이 어느 정도는 풍부한 책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얇은 책을 구하면 선생님들이 추가하느라고 포스트잇을 붙이잖아요. 그럼 책을 읽을 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고 포스트잇 걷어내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을 되게 많이 쓰이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어느 정도 풍부해야 되고, 그렇다고 너무 양이 많아도 안 되고 과유불급. 그래서 적절한 양의 책을 선택을 해야 되고, 당연한 얘기죠. 문장 간의 응집성이 있어야 되고, 전공 내용이 잘못된 게 많다 보니까 팩트 체크가 명확히 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페이지를 거두면서 다음 페이지가 예측되어야 되고요. 학교 시험을 볼 때 우리가 그 이미지가 기억이 나는 것들은 우리의 눈이 뇌의 일부분이래요. 뇌랑 바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 시각화한 것들이 뇌에 저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보처리 이론 같은 데도 봐도 그런 것들처럼 뇌가 시각화해서 저장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를 위주로 해서 지금처럼 단순하게 딱 명칭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각가지 내용들도 기본서를 통해서 판단을 하고, 구조화 자료는 거기에 대한 개요도로 확인을 하시고. 요건 진짜 이건 그냥 하나의 사례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서 진짜 아꼈어요. 진짜 한 번은 불이 났어요. 행정고시반에 불이 났는데 정말 시험 2달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서가 다 탔어요. 그때 행정고시반 합격이 0명 나왔어요. 한 명 친구가 7일 동안 밥 안 먹는 거 처음 봤어요. 사람이 그럴 수가 있구나. 난리가 났었어요. 진짜 난리가. 저는 책을 사면 한 딱 산 날이나 이런 날은 절대 안 잔 거예요. 독서실에 있을 때. 왜? 잊어버리면 4만 원 잃어버린 거잖아. 뭐 4만 원은 잃어버릴 수 있어. 난 그렇게까지 그 정도는 아니야. 4만 원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한 달, 2달, 4책이 되면 저는 노트북은 안 잠궈도 내 책은 잠궈요. 이거 날아가면 내 인생이 날아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만큼 이 책은 정말 기본서. 그러니까 그냥 책이 아니라 선생님의 노력이 가해진 그 책은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불에 타지 않은 기본서를 버려요. 그러면서 갑자기 요약집을 보시겠대. 그럼 가끔 놀래요. 불을 태우지 않았는데 왜 태우지? 타지 않았잖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기본서를 버리는 경우를 보면 왜 태우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서를 얇게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요새는 기본서 형광펜 단권화라고 해서 형광펜 친 부분만 보면 되잖아. 근데 그 사실 요새 나온 말이 아니야. 그거 30년 전에도 있었던 말이야. 밑줄만 보는 거죠. 밑줄 보고 형광펜을 보게 되면 전체 책 중에서 한 5분의 1만 보면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왜 옮겨서 적어? 적는 시간 너무 아깝잖아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책이 정결하게 잘 되어 있는 전공서라고 한다면 그 전공서에서 중요한 부분을 치고 그 중요한 부분만 골라내면 책의 두께는 처음엔 이랬지만 저 책 3권이잖아요. 3권인데 요 정도 될거든요. 요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딱 이렇게 돼가지고 마지막 하루에 다 보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신다. 그래서 기본서가 불에 타지 않았다면 끝까지 지켜라 라고 이야기했다. 자선책으로 요약집을 선택하는 것, 즉 난 너무 시간이 없어. 나 공부 너무 안 했어. 9월까지 놀았어. 나 10월부터 공부할 거야. 이런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지켜라. 그래서 꿈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들 중에서 나중에 보고가 들어와요. 저도 꿈에서 봤어요. 그러셨군요. 약간 그 간증의 의미.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의 세러머니는 뭐였냐면, 선생님들마다 세러머니가 있을 거야. 의식. 선생님은 일어나셔서 고심을 공부하는 선생님도 있고, 일어나서 뭔가 인증을 하는 스터디를 하는 선생님도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무조건 일어나면 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30분 동안 책을 봤고요. 그리고 잠자기 30분 전에는 뭔 일을 하든 무조건 30분 동안 책을 처음부터 내가 공부한 부분까지 걷었어요. 설령 공부가 되든 안 되든. 걷잖아요. 걷으면 되게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멈추지 않는 게 규칙이었어요. 왜? 궁금해야, 호기심이 들어야 아이들도 공부하듯이 나도 호기심이 들어야 나중에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밤에 볼 때는 내일 봐야겠다. 내가 이 부분이 왜 안 보이지? 막 이렇게 해요. 그럼 딱 자잖아요. 그 부분이 시험에 나와요. 이게 꿈에 나와요. 꿈에 나오고 꿈에서 막 책을 거두면서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꿈에서 읽고 그러다 갑자기 여기가 비어 있거든요. 막 깨요. 그리고 여기 킨 다음에 이렇게 되면 된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양적인 측면에서 가장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개념의 명칭이라든가 개념이 된 거고, 물론 이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당연히 아까 시험 적응력, 어떻게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문제에 적용하는지 이것까지 갖춰야 되는데 지금 저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조화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아까 구조화 자료. 사실 저도 이번에 구조화 자료의 명칭을 바꾸려고 했어요. 그래서 맥락 구조화 자료, 시그니처 구조화 자료 막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누군가가 자꾸 흉내를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원조 시그니 막 이러다가 우리 이번에 합격 선생님들이 아니 원조가 왜 이름을 바꿔요? 그냥 가만 계세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기로 했습니다. 제가 먼저 만든 거니까. 그래서 구조화는 보통 어떤 거에 의해서 움직여지냐면 제목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들 앞에서 여기 나와가지고 1시간 동안 얘기해보세요 하면 얘기를 못 하거든요. 10시간 동안 얘기해보세요 얘기 못 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제목을 달아주면 영화 제목 쫙 얘기하면서 줄거리 얘기해보세요. 스포츠 제목, 이 스포츠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소설책 제목, 그림책 제목, 친구 목록을 쫙 한 다음에 이 친구의 장점, 단점, 어디에서 만났고 이런 식으로 뭔가의 단서를 주면 어때요? 그쵸? 10시간 말할 수 있어요. 왜? 선생님 20년 이상만 살았다면 충분히 10시간 동안 말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은 선생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꾸 인출이 안 되죠. 왜 안 돼요? 그쵸? 제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제목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홍지팥찌라는 제목을 들으면 홍지팥찌 줄거리가 지금 생각나시죠? 요새 주토피아가 나왔다며요. 주토피아! 이러면 생각났어요? 그죠? 제목을 빵 얘기하면 내용이 생각이 나잖아요. 이게 마치 이제 윈도우의 폴더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 속에서 언어의 구조를 클릭했더니 언어의 특성이 나오고 언어의 특성을 클릭했더니 요게 나오고 여기에서 임의성을 클릭했더니 그 안에 게 나오고 그래서 계속해서 폴더 구조로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구조화가 되어 있으면 이제 인출하기가 좋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하게 반복해서는 안 되고 구조화, 체계화 한 상태에서의 반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각각의 제목이 적절한 범주에서 끄집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정말 9년 전부터 구조화 자료를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들었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딱 강사가 되자마자 만들었던 게 구조화 자료로 시작을 했었던 것들이에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회독수와 양. 반복을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이 전래동화 기억이 안 나. 아직도. 아시는 사람, 채찌피트에 물어보면 알려줄 것 같은데 어떤 전래동화가 있었냐면 너가 오늘 걸어갔다가 해가 떠서 해가 지는 동안 걸어오면 그 땅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뭐 전래동화의 특징상 한 명은 욕심쟁이잖아요. 그죠? 한 명이 막 갔다가 못 돌아와서 죽어요. 그런 것들처럼 죽는다고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임용 또한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갈 수 없는 범위를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적절한 양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들은 이만큼의 양이 있는데 이만큼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어느 정도 적절한 양 S급, A급, B급 그래서 하나씩 채워나가시면 돼요. 우선순위로. 여기까지 하면 거의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기출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는 그냥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기출은 너무 중요해요. 기출은 너무 중요하고 신이론 이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안 그럴걸요?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막 새로운 이론을 공부해야 된다는 그게 많이 퍼져 있었는데 제가 19년도에 와서 많이 없앴어요. 많이 없앴고 뭐 단권화도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당연히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부 방법을 알면 공부가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해. 자, 다이어트 하는 방법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근데 왜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임용 공부 방법 다 알려줘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 방법에 있어서 선생님이 온갖 박사들이 100명이 선생님을 두르고 있어도 내가 오늘 먹으면 끝나는 거야. 그런 것들처럼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임용 공부 방법론을 얘기하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의 의지이자 정서예요. 나는 누가 시켜서 공부를 하는지 나의 자발적인 의도를 따라서 올해 1년 동안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생각이 있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설프게 시작하시면 이도 저도 안 되는 건 저도 바라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 시험을 결정을 했다면 정말 제대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방법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무의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프로이트가. 마찬가지로 자기한테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지. 그래서 역으로 너 임용 보지 마 라고 했을 때 아니야 나 볼 거야. 난 정말 할 거야. 막 이런 마음가짐이 진짜로 드는지. 그리고 나는 정말 이게 시험이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한 일주일만 있는 중간고사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머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일주일 만에 보게 되면 1, 2주는. 왜냐면 일주일 밤샐 수 있어 우리.
그잖아요. 근데 이게 10개월이잖아요. 아무리 강한 의지도 중간중간에 무너지거든요. 이랬을 때 나는 이 의지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만들지 그걸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올해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많이 신경을 써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 또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선생님들한테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 공부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넘어질 것 같으면 이렇게 세워주고 이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끌어주고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물론 저도 끌어주겠지만 선생님들도 그쵸. 그러니까 안 움직이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끌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들을 가지고 만약에 그런 1년을 임할 수 있었다면 오히려 이게 임용 공부 방법론보다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안 했구나. 가장 하이라이트. 그래서 강의 계획서.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하고 이걸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날이 시험이잖아요. 11월. 그러니까 평가원이 수능 담당이에요. 수능 담당인데 수능 한 주 전에 유아랑 초등 시험을 보고요. 수능 다음 주에 중등 시험을 봐요. 그래서 3주 내내 자기는 바짝 일하고 그만하겠다는 거지. 예, 어쨌든 그래서 11월 수능 그 전주에 본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교육과정 아까 이론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5월까지 이루어져요. 그죠? 근데 갑자기 문제가 나와요. 그 이론이 끝나는 걸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걸 조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 느낌이에요. 자, 보시면 요게 아까 한 달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론이 5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쵸? 근데 나중에 진도별 모의고사 보니까 2달이죠. 요게 2개월이 걸린 거고요. 그 다음 전범위 모의고사 가니까 어때요? 또 줄어들었죠. 1개월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한 2주 정도 휴강이 있거든요. 그 2주 동안 또 보고. 그래서 약간 요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론이 5개월에 끝나는 게 아니라 2개월 동안 지속되는 모의고사 시즌에도 이론은 계속해서 저변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끝난 거 아니에요. 끝까지 가야 되는 끝까지 가야 되고 전범위 모의고사 할 때도 저변에 흐르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에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론이고 또 이론이에요. 또 기본서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론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라고 물론 중간에도 문제는 드리지만 그래도 기출문제 여기서 계속 봐요. 문제를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이론 보고 기출 보고 이론 보고 기출 보고 이론 보고 기출 보고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여기 가게 되면 기출 이외의 모의고사 문제 아까 문항수 다 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이론 보고 핵심 정리하고 마지막에 6번 딱 시험 딱 진짜 시험처럼 이렇게 보고 시험장 들어가고 2차 준비하고 그 다음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있냐면 원래 없었던 애인데 갑자기 생겼어요. 이 친구는 뭐냐면 선생님이 개론 때 너무 심심해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때는 3월 달에는 누적 복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공부할 때는 동작 공부할 때 신체 공부할 때 사상 발달 놀이 교사 부모 평가 동작을 공부하고요. 사회관계 공부할 때는 신의 사에다가 개론까지 같이 공부하니까 범위가 많아서 심심할 틈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공부한 게 만약에 사상밖에 없잖아요. 일주일 내내 사상 공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심해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공부의 흐름만 잡아줄 거고 중간에 심층 면접이랑 그 다음에 수업 실현에 대한 내용이랑 그 다음에 논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숙제를 좀 드리려고. 심심하지 않게. 심심하지 않은 것도 있고 선생님들이 나중에 2차 공부할 때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2차를 어디다 놓을까 하다가 1, 2월 달에 제가 그냥 뭐 따로 특강을 여는 거 아니고 그냥 유아교육 개론하는 와중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중간중간에 숙제 형식으로 홈워크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강의 드리는 형태로 해가지고 들어갈 거다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다 됐나? 혹시 빠뜨린 거 있나요? 제가? 됐어요? 야, 2시간 아니다 1시간 24분 정확히 지켰어. 그쵸? 6분 중간에 좀 랩을 하긴 했지만 했어. 또 궁금한 거 됐어요? 다 설명을 이렇게 드린 것 같고 오늘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것들은 카페 링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 많이 오셔서 야, 자리 꽉 찬 거 처음 봐요. 그쵸? 오, 장난 아닌데? 이 눈 오고 비 오는 날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함께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만약 있다면 새로 함께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조심히 들어가시고 전공서 남은 거 있으면 더 가져가시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